안녕하십니까. 한자는 표문자이다. 어떻게 해서 표문자가 되는가? 즉 표문자 원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일ық부산자 6개의 내자하고 있죠. 다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본적인 인식, 즉 세상에는 상하 좌우가 있죠. 상하 좌우. 한자가 상하 좌우의 원리에 입각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상하 좌우. 상, 하, 좌, 우. 이렇게. 그러면 이러한 형태를, 이러한 상형을 한글의 모음에 적용시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즉, 이것은 상하죠, 상하. 상하. 이것은 좌우가 됩니다, 좌우. 상하가 됐으니까 이것이 이제 좌에 붙어야 되겠죠, 좌. 그래서 좌. 어가 되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는 우에 붙으면 아가 돼요. 좌우에서 상에 붙으면 오가 돼요, 오. 그 다음에 오가 되겠죠. 여기에 하나 더 되면 여가 되고 야가 돼요. 그리고 유가 되고 유가 되죠. 이러한 순서대로 한글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조합을 하면 이 모양이 되죠. 이 모양. 그리고 이 두 개를 조합을 하면 이러한 형태가 돼요. 그리고 이 두 개를 조합을 하면 이 형태가 되죠. 우리는 이러한 형태를 본 적이 없지요. 그러면 이 문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즉 세종대왕이 글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 착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워예요, 워. 그리고 이러한 모양도 만들 수 있겠죠. 조합. 이런 문자. 자, 이러한 문자는 조합은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쓰고 있지는 않죠. 얼마든지 상상력을 발휘해서, 창조력을 발휘해서 문자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글의 모음 순서는 요 그룹 순, 이 그룹 순, 그리고 요렇게 정해져야 돼요. 즉 우리가 쓰고 있는 아야, 어여, 이 순서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에 반하여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한자는 표문자라는 정의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의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글 자음에 대한 재고. 현재 사용하는 순서는 무질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죠. 무질서,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음의 생성 순서대로 해야 돼요. 이 순서대로 우리가 한글의 자음을 사용해야 하죠. 그래서 이런 순서. 설, 후, 아, 치, 순이에요. 혀설자, 목구멍, 후자, 어금니 아자, 이치자, 입술 순자의 순서대로 가야 합니다. 이러한 순서대로 자음의 형태가 재정이 되어야 하죠. 이러한 형태. 그리고 이것. 그 다음에 아음. 그리고 치음. 그리고 순음.
그런데 우리 한글엔 두음법칙이 있죠. 두음법칙. 그래서 요거에서 이렇게 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가는데 우리가 이 형태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가 잘못되었고 우리가 이거에 대한 새로운 자음의 형태를 만들어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있었지요. 훈민정음에서 사라진 문자, 이 문자도 복원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문자. 자, 이 문자는 아음인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쓰죠. 이것이 다 이 발음이 나죠. 그러면 우리 한글도 많은 종류의 아음이 있을 건데 축약되었다. 이 두 개의 문자로 수렴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에서도 이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거잖아요. 옛날 훈민정음에서 음자는 요 문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미음을 보세요. 미음. 어떤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미음이 이 문자보다는 이 문자가 더 적합할 것이다 생각이 들죠. 이 문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하나 그으면 비읍이 되죠. 그리고 이 피읍도 여기에서 생성 과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문자 원리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해요. 그것이 우리 문자의 유대성 그런 거죠. 적용 가능합니다. 적용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형태 순으로 자음의 형태, 생략되어 있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음의 순서는 제시된 대로 되어야 돼요. 요 순서대로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자는 표문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순서대로 행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한자는 표문자이다야가 이해가 가능한 거지요. 한자는 표문자이다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은 한글이 잠오문서가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안 되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자에서의 사학명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한자를 쓰면서 좀 더 세심한 표현이 필요하죠. 세심하게 쓰는 것. 여기에 두의의 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봤어요. 자세히 보면 전부 상이하죠. 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 투이라는 한자는 어떤 것일까? 이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 문자를 세심하게 볼 때 굵기를 봅시다. 굵기. 두 개의 굵기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길이를 보면 길이는 보는 방법이 순서로 볼 수 있고 위치로 볼 수 있어요. 순서로 보면 이렇게 되죠. 선익 앞에 것이 짧아요. 그리고 뒤에 쓴 것이 길어요. 선, 난, 후, 장이 되죠. 그리고 위치로 보면 위에 있는 것이 짧아요. 아래에 있는 것이 길고 투이를 상형적으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투이를 쓰면서 아래부터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쓰는 이유가 힉순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힉순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자의 표문자 원리가 떼질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이 힉순이 표문자 원리를 하는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자의 상형 요소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굵기가 있어요. 길이가 있죠, 길이. 그 다음에 어떻게 접점하느냐, 접점. 그 다음에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 요 네 개의 요소로 한자가 상형 문자이고 상형 요소에 따라서 표음이 빨리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임금 왕이 있어요, 왕. 그러면 여기에 쓰는 순서. 중간에 위에 아래에 쓰는 방법이 있죠. 한일의 형태를 여기에 쓸 거냐, 여기에 쓸 거냐. 이거에 따라서 한글에 적용되는 모음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네 개의 요소, 그리고 한글의 자모음 순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즉, 한글의 자모음 순서를 재정의하고 한자에서의 상형 요소 4개를 부과하여 조합을 하게 되면 한자는 표문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자는 표문자이다. 한자에서 표문자화된 한자로 가자. 감사드립니다.